도정 지열 9번째 시간입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이라는 깜짝 카드를 내놨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판을 뒤집는 승부수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약발은 오래 가지 않았죠. 그날 저녁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오늘 개헌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먼저 그 최순실 씨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 연설문 44건이 발견이 됐고 수정된 흔적도 발견됐다. 그래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이는 마쿠 실력자, 비선 실세라는 사실이 입증된 거라고 봐야겠죠. 일단 이번 보도가 그 JTBC 네. 특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연설문을 고쳤다는 세간의 소문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증언이 있었던 건데요.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봐야 되겠는데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건 보통 아주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통치 행위이고 네. 중대한 메시지죠.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안보 문제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설 한마디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그래서 대통령 연설문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도 당일 그 연설하기 전 뭐 1시간 전 이 정도나 아주 임박해서 그것도 엠바고를 전제로 이거는 반드시 다 실제 연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도를 할 수 있다, 오픈할 수 있다 해가지고 미리 아주 그 보안을 철저히 해서 다루는 거고, 중요한 8.15 연설이랄지 요번에 JTBC에서 보도한 그 파일들에 보면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첫 신년사, 네. 심지어 그 대선 당선됐을 때의 당선 소감.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준비하려면 보통 한두 달 전부터 청와대 그 참모들이 모여서 다 그 머리를 모아서 초안을 만들고 연설 기록 비서관이 연설문을 또 만들고 다시 또 독해를 거쳐서 아주 보안과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최순실 씨는 하루 전, 이틀 전 미리미리 받아본 거예요. 네. 따박따박 앉아서. 네. 아주 공식 심각한 직함도 사태라고 없는 봐야죠. 그렇죠. 사람이죠. 그냥 민간인입니다. 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찌라시 파동 이런 게 났을 때 국기문란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할 수 있었다. 이 자체가 엄청난 국기문란이고요. 이게 아마 외신에도 날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준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수준이 너무 낮아서 기자들도 제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 정도였는데 8.15 경축사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순국을 했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고 2016년 7월에 10년간 메시지 담당을 했던 조인근 비서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다 최순실 씨가 취미로 했다는 그 연설문 수정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 비서관이 굉장히 에이스로 불렸고 네. 상당히 그 신망을 많이 받았죠. 그 대통령도 많이 신임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 그 7월 달에 관둘 때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는데 다들 좀 갸웃갸웃했었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그 사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탐구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조인근 비서관이 그만두었을 때 사실은 이제 본인한테 들은 얘기는 아닌데요.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한테 좀 흘러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조인근 비서관이 연설 담당 비서관을 그만하겠다라고 사의 표명을 한 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후임자도 잘 찾지 못하고 해서 그냥 연설문 비서관을 했는데 제대로 좀 일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인근 비서관이 사의 표명을 한 이유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나와 대통령 사이에 개입을 해서 연설문을 고친다. 이게 대통령이 고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누군가 엉뚱한 사람이 고치는 것 같다. 이런 불만을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토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인근 비서관을 혹시 만나게 되면 물어보고 싶은 대목인데요. 아마 조인근 비서관은 최순실 씨가 연설문에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전문가로서 자괴감 같은 걸 느껴서 아마 사의 표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그 중간에 낀 사람이 최순실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007년 대선 경선 때요. 그 한나라당이죠. 당시
MB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 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의 개연성은 없겠는가?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의 상황을 정말 100% 예언을 한 게 아니냐. 지금 와서 상당히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는 국민들로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51.8%의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를 선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그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과 국사를 논의하고 있었고,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국가 중요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했고, 이런 국기문란 사건, 뭐 탄핵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직은 좀 정확히 진상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최순실 씨가 연설문의 최종 데스크를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분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문서를 여러 번 뒤에도 뭔가 이제 수정이 되고 가필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연설을 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마 짐작건데 최순실 씨한테도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겨줬고, 최순실 씨 의견도 연설에 부분적으로 좀 반영됐던 것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 이 연설문을 최종적으로 우리 언론사에서 누가 최종 데스크를 보듯이 연설문의 최종 데스크를 최순실 씨가 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과연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제 좀 더 이루어진 다음에 누구를 무슨 제목으로 처벌할 것인지, 또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좀 약간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벌써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당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야당보다 여당이 더 시끄럽고 아주 뜨겁게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네. 우선 정진석 원내대표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일단 당연히 물러나라 당장.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라 국민 앞에. 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해야 된다 이 사안을. 또 뭐 정병국 의원, 또 남경필 지사 이런 분들 다 일제히 나서서 뭐 국정조사까지 얘기하고 굉장히 진상규명을 빨리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야당에서도 보면 이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좀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했는데, 이 연설문이라는 게 청와대 안의 컴퓨터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보통 뭐 비서관, 행정관들이 이렇게 이메일 보내고 하는 거는 다 그 정보기관에 의해서 체크가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보내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그동안 체크가 안 됐었냐. 대통령이 직접 유출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런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경위를 다 밝혀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민들이 그냥 술자리 밥자리에서 대통령 하야 탄핵 이런 얘기를 아주 스스럼 없이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측근들이 넘겨줬다고 해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윤허가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이제 그런 자료를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과연 법률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쟁점이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이제 재직 중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지만 퇴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시에 저지른 범죄 행위는 퇴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최순실 관련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그 직권남용에 정확히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표현한 대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게 의심스러운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나 진상조사를 해도
아마 그 간단하게 뭐 진척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말 죄의식 없는 확신범 상태로 있다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2004년 총선 때 같이 일을 했던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는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당신이 멀어졌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민주공화국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이상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뭐 굉장히 좀 완곡하지만 애둘러서 표현을 한 적이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드러낸 어떤 리더십과 국정을 운영해 가는 모습을 보면 윤여준 전 장관이 이제 맞게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옛날에 왕족들이 아마 공과 사를 구분을 못했을 겁니다.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는 나의 것이죠. 집이 곧 국가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1950년생입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쿠데타로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어떤 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4살 때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퍼스트 레이디, 그 당시 분위기로는 이제 국모에 해당하는 거죠. 올랐다가 29살에 청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최순실 씨하고 뭐 좀 가까이 지낸다고 해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청와대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됐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권한이라는 그 공적인 부분과 최순실 씨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사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그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얘기를 또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2014년 말에 정윤회 문건이라고 나왔을 때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지시를 했죠. 문건 이번에 문건 유출된 겁니다. 대통령 연설문이 심지어. 그리고 9월 22일 회의에서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지금 사실들이 이제 무수하게 쏟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스스로 한번 이런 자기가 했던 발언들은 곱씹어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추석 연휴 즈음에서 개헌 준비를 했다는 게 이제 김재원 정무수석 얘기인데요. 네. 혹시 이번에 그 개헌을 제의한 것도 최순실 씨하고 뭔가 의논을 한 것은 아닌가? 뭐 신문 만평에 좀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개헌이 아니라 계엄이라고 얘기했다. 예. 계엄을 하라고 했는데 말을 잘못 알아듣고 개헌을 했다. 이제 만평에 나오는 얘기인데 좀 서글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출입을 했던 우리 황진범 데스크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MB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MB는 뭐 여러 그 공과에 대한 평가가 뭐 주로 과가 많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참모들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수시로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어떤 공식적이든 아니면 뭐 저녁 때 관저로 불러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터놓고 얘기를 하든 그게 가능했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의견을 수용을 해요. 또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으면 뭐 장점이라고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MB가 귀가 얇죠.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이때는 이렇게 국민들 앞에 뭐 3번이건 4번이고 고개 숙여야 된다 하면은 하거든요. 그러면 또 사실 또 그러면서 한 매듭 짓고 다른 일도 조금 몇 달이라도 버텨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런 것과 굉장히 그렇죠. 너무 귀가 두껍고 심지가 굳으셔서 그게 잘 안 되는 게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게 하는 말입니다. 과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탄핵 소추에 일단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2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해야 되고요.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현실적으로 지금 밀고 가기는 뭐 야당이든 국민들이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뭐 하야를 요구하는 뭐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당장 벌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국민들이 좀 약간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뭔가 좀 더 큰 비리가 드러나고 이러면서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강변을 하면서 갑자기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요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면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어떤 그 국정의 연속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고요. 현재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을 당장 다시 뽑아야 됩니다. 잔여 임기에 누가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2018년 2월 25일 날 취임하게 돼 있는 정치 일정 자체가 상당 부분 어그러지는 것이고요.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 외교 관계로도 이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참 정말로 서글프네요. 예. 정말. 그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로 전국의 주도권을 다시 쥐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빈사 상태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임덕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 당일 그 시정 연설과 이 연설문 그 보도가 나온 그 하루의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국회에서 호기롭게 해서 이제 개헌을 비장의 카드로 던지고 그 직후에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잘 좀처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지 않는 열심히 브리핑을 하죠. 이거는 대통령이 개헌 스케줄을 가져갈 거고 지지부진하면 항상 대통령이 좀 뭔가 박차를 가할 거고 뭐 여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언론들도 다들 이게 예상치 못한 어떤 한방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지면을 쫙 펼쳤는데 저녁 때 불과 뭐 8시에 저녁 8시에 그 JTBC 보도가 나오고 우리도 청와대 기자한테 이거 뭐냐 청와대 입장을 빨리 들어봐라. 오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 그 개헌 얘기 설명해 주던 그 청와대 스태프들 전화 전혀 안 받았어요. 답답하게 아무도. 네. 전화를 못 받은 거죠. 그렇죠. 받을 수가 할 말이 없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튿날 아침까지도 그냥 기자들 만나서 경위 파악 중이다. 뭘 물어봐도 경위 파악 중이다. 여러 경로를 알아보겠다. 이러고만 있어요. 하루아침에 공세에서 수세로 완전히 내려앉은 그 단면을 보여준 어제 하루였고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뭐 25%다 아니면 뭐 20%다 30%다 이게 의미가 없는 이제 허수가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저런 이런 그 알 수 없는 사람의 그 뒤에 그 뒷장막에 있는 사람의 통치를 받았단 말인가.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서 뭐 국민들은 대통령을 뭐 그렇게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개헌 논의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제의 배경 자체가 개헌이 목적이라기보다 개헌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이제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빠져라 이럴 경우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빠질지 정부의 개헌안을 정리해서 이제 별도로 국회에다 제출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안에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뒤로 빠져준다면 이런 전제하에 대선 주자들 반응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쥔 사실 구사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개헌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없어요. 이제 검찰 뭐 이런 조직들도 서서히 이제 통제가 잘 안 될 거고 개헌으로 이제 주도권을 주겠다는 건데 저는 대통령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제도 그런 뜻을 분명히 했고 마지막 카드인데 지금 가뜩이나 수사해 보려는데 이것까지 그 자기가 뭐 다 국회에 떠맡기고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렇게는 도저히 버틸 그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헌에 대해서는 뭐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 조직 뭐 총리실이 나서서 이제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챙기면서 그 이슈를 계속 쥐고 갈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제의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또 실제 정치를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반전 카드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고요. 예상대로 나왔는데 여기 이제 최순실 스캔들이 뭔가 예상과 달리 같이 터지면서 본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의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개헌에 찬성을 하는 구도. 그래서 문재인이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하고 같이 터지면서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고립되고 다른 여야를 불문하고 대선 주자들은 최순실 비리 의혹부터 규명을 하고 넘어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하고는 이제 다른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도 있을 것이고요. 국회 개헌 모임도 있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항해서라도 그런 쪽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겠죠. 우리가 9번 이제 개헌을 실제로 한 경험이 있죠. 87년 9차 개헌까지. 네. 대부분은 그 정부가 주도해서 개헌안을 만들고 밀어붙여가지고 했죠. 대체로 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 연장을 위한 의도였고,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승만 하야 뒤에 과도정부에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 이때가 이제 국회에 어떤 기부가 생겨서 개헌을 했고, 87년에도 당연히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서 했죠. 이번에도 30년 만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도 국회 개헌 특위를 곧 만들려고 할 거고요. 거기서 주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 여론 중에 이제 70%가 개헌에 찬성한다라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이 있었고요. 또 국회의원 중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소명한 사람이 이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른바 친박까지 가세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한 250, 60명 정도는 이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찬성론자들이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실제 개헌에 들어가게 되면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국민들은 국회하고 정당에 대한 이제 불신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도 이제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합의를 잘 이룰 수가 있을지 지금 옛날처럼 뭐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삼김치 시대 같으면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합의를 이룰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원만한 합의를 과연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노렸던 그러니까 개헌을 카드를 던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노렸던 권력 구조는 어떤 형태의? 내각제입니다. 그건 이제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순수 내각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 그렇습니다. 뭐 표현은 뭘로 해도 좋은데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대통령이 되기 전 얘기고요. 네. 대통령을 하고 나서 퇴임 이후에는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과 이제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 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언제든 집권 세력이 이제 가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퇴임 이후에 좀 쉬었다가 뭐 이원 집정부제 실세 총리를 하든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을 하든 뭔가 이제 또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본인이 그 과거에 그랬듯이 이 사람은 무조건 이제 따놓은 선거만 치르면 대통령 된다. 이 정도의 선수가 있다면 이렇게 또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정권이 만약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함께 나눠서 권력을 이제 분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좀 선호하는 그 욕구가 있다고. 아니면 이제 뭐 일종의 아바타 같은 사람을 내세우고 이제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남는데도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친박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사석에서 설명을 해줬던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아무튼 지금 최순실 스캔들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들의 구상은 좀 상당 부분 이제 어우러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제 푸틴 같은 형태를 아마 꿈꿨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개헌 논의가 본격화는 될 것 같으니까 권력 구조 개편 외에 기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논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개헌에 있어서. 일단 전문부터 여러 개의 폭탄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에서는 이제 이 기회에 뭐 건국이 언제인지 이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할 테고요. 그럼 이제 3.1운동하고 4.19에 대한 현재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는 그 표현을 과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쟁점이 될 겁니다. 또 경제민주화 조항을 이 기회에 이제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감사원 같은 기구를 현재 대통령 직관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조항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쟁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 대한 뭐 영토 조항 문제도 항상 있는 거고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거고 그리고 수도 이전 문제를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개헌 만약에 물꼬가 확 열리게 트이게 되면 이런 이제 논의들이 이제 다 모든 시민사회 이런 데서 제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다 다루는 포괄적 개헌이어야 하냐 아니면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만 개선하는 권력구조에 초점 맞춘 원포인트여야 하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권력구조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력구조가 원포인트가 아닙니다. 권력구조 안에 한 뭐 10포인트 또는 뭐 100포인트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고요. 또 권력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합의를 겨우 본다고 해도 4년 중임제를 하면 그럼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두고 국무총리를 없앨 것이냐. 그러니까 현행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과연 다 폐지할 것이냐. 국무위원 제도를 없앨 것이냐. 국회는 그럼 이왕 미국식으로 가는 거니까 상하원, 양원제로 가자. 이렇게 요구할 것이고 그렇다면 또 국민들은 아니 지금 하나 있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왜 국회를 2개나 만드느냐고 반대할 것이고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수도 없이 중요한 강론들이 권력구조라는 이름 밑에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임기 안에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임기 안에 한다면 사실 권력구조 한 대목만 해내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하물며 지금 말씀하신 여러 뭐 지방분권이다, 기본권이다, 뭐 경제조항이다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게 된다면 사실 시간이 좀 빠듯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논의 자체가 무슨 뭐 저 30년 만에 하는 건데 딸랑 그 권력구조만 한다?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을 해줄지. 개헌 절차를 보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국민투표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이제 확인이 됨으로 해서 개헌 논의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개헌이 정말 잘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최순실 비리가 여기 끼어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헌에서 전국 주도를 하겠다는 것 때문에 좀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 대통령 한 사람의 리더십에 기대는 현행 체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헌을 장기적으로 봐서 할 필요는 있다. 당위성에서 개헌을 할 필요는 있다. 그것도 권력구조를 현재 그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로 움직이는 대통령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든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든 권력구조를 좀 바꿀 때가 됐다라는 주장에 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빠져줘야 됩니다. 빠지고 아마 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원 내각제에 가까운 그런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달라 하면은 국회에서 저는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여당 의원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3분의 2 정도 확보해서 어떤 개헌안을
가결시키는 것까지도 혹시 가능할 수도 있다. 남경필 지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 최순실 사건 이걸 얘기하면서 진실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치권이 뭐 어제 반응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그 당장 뛰어들 태세는 아니었습니다만 최순실이 더 큰 그 연설문 파문까지 나오면서 국면이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네. 이 국면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최순실 문제부터 따라서 당연히 먼저 선결해놓고 그 다음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박근혜 집권 4년차인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비선 대통령이 존재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권력의 정당성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물러나는 게 개헌보다 시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정치 19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